이번 계엄 사태 이후 과정 속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대목이 법원 난입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법치, 민주주의 위기를 진단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법원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나면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제가 그게 제일 걱정하고 있는 반대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저는 한국의 보수는 괴멸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보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비판적이 될 겁니다. 중도가 다 진보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네. 또 합리적인 보수도 보수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수 세력이 만약에 그런 그 행동을 한다면은 보수 자신이 자살 행위다. 네. 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는 폭력 행위는 안 된다. 이건 국민들이 다 좀 적어도 우리 수준의 국민 의식은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럼 교수님, 그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오는 과정들이 지금 그 보수 쪽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자기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게 과연 멀리 내다보는 것이며 그게 과연 올바른 그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는 상당히 약점이 많다. 특별히 이제 그 법 절차라든가 이게 과연 계엄의 내용인가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하므로 정말 그 양식 있는 국민들이 그게 따라줄까? 오히려 그 자해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나는 좀 옳지 않다. 그러고는 또 무슨 다음에 선거운동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교수님.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이게 보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군요. 저는 그거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 잠깐만 더 거슬러 올라와서 그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어떤 걸 했어야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날 지난번에 그 마지막 자기 그 소신을 최후 발표하는 변론.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계엄 선포하지 않고 국민들이 한번 호소를 해보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걸 다 발표를 한번 해고 야당이 이렇게 이 나라가 다 방해하고 정치를 어렵게 만든다는 걸 그저 한번 호소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그건 그렇지 않다고 해가 토론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랬더라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또 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런 그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자해 행위죠. 대통령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보수에게도 손해되고. 그때 지지율은 그때 대통령 지지율은 뭐 형편 없었고 오히려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죠. 그게 옳은 게 그게 뭐 정말로 그게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야당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의 정략이 너무 오만불선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참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의 과잉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잉입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한 축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과잉이 지나쳐서 정치인에 대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팬덤과 또 이를 비판하는 일종의 혐오 정치,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만 보수나 진보 양쪽 모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교수님은 어떤 해안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나는 우선 헌법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면은 다 후진국만 택하는 제도입니다. 네. 어느 선진국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도 지금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국은 물론 이제 연방 국가니까 또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순수한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나라뿐이고 선진국 가운데는 이게 승자 독식의 그런 정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갈등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면은 이런 그 갈등은 좀 줄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 교수님께서 하신 한 인터뷰에서 우리 안에 내재한 어떤 후진성이 이런 사태를 불렀는지 성찰해야 한다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리적이지 않다, 멀리 보지 못한다,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 역지사지를 한 면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뭐 제가 말한 후진성은 그겁니다. 네. 예. 이 감정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감정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네. 아. 네. 자, 교수님.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루어왔던 축적의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부심이 크지 않았습니까? 경제 발전에 대한 그 결과도 그렇고 민주화에 대한 빠른 성취의 감도 그렇고 자부심이 컸는데 자,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성인으로 친다면 과연 성숙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저는 나이가 지금 금년에 90이 가까우니까 네, 아, 네. 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네, 네. 예,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죠. 네. 예,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도 상당히 바로 좀 잡혔습니다. 제도는 네. 우리가 그 제도를 올바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 네. 제도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물론 대통령 중재를 제외하고는요. 네. 그리고 이제 사법부도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신임을 얻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식 수준이 세계 최하라 그렇게 과장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민주주의의 수준으로는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가장 그래도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바람직하게 네. 성장했으면 좋겠지만은요.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이번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극복할 거다.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다시 봤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해결될 거라고 지금 믿고 또 바랍니다. 네. 네. 자, 교수님, 신학을 또 공부하신 기독교 원로시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1절입니다. 지금 아마 그렇죠. 지금 광장이 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3.1절에 이제 민주시민사회 대표 김진홍 목사, 그다음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의장 전광훈 목사,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등과 함께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근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매주말마다 열렸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3.1절 집회 이 광화문 집회까지도 모든 게 현직 목사분들이 좀 이끌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네. 3.1절이 또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3.1절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에도 덕이 안 되고, 우리 사회에도 덕이 안 되고, 네. 그들이 추구하는 보수 이념도 에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보수적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 보수 쪽에서부터 좀 보수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지
이렇게 과음치고 세과세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관계없는 어떤 이념을 내세워서 저렇게 과음을 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교수님, 교회는 네. 이제 종교기관이지 정치기관이 아니에요. 네. 근데 교수님, 그런데 왜 그 목사가 정치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교수님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 광장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보수 이념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제 이념이 저렇게 종교적인 뭐 지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그 급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뭐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또 신화를 한 사람으로 전혀 옳지 않습니다. 네. 이념은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네. 그건 언젠가 바꿔지고 언제나 아무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네. 그걸 갖다가 성경으로 기독교 교리로 정당화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걸 네.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집회를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까지도 이거를 폄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나오는 분들, 그분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뭔 나라를 좀 구해보자, 우리가 나서보자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게 자살 행위고 네. 자해 행위다. 응? 결국은 보수를 더 욕먹게 하는 그런 행동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럴 판에는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제 그런 일로 좀 보수를 보수 이념을 좀 나타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사실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따질 수는 없는데 일정 정도 세력이 있는 건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한국 교단에서 이렇게 추종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상황들이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약점인데요. 네. 가령 조계종이나 천주교에서는 중앙 집권제라 할까요? 중앙에서 이런 걸 통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신교는 이게 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목사다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교단을 만들겠다 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교단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게 개신교의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왜 이렇게 그 목사 직함만 가지면 다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활동을 인정받고 그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개신교의 과잉 대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좀 그럼 규제하는 방법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 규제하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외에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며칠 전에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성명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뭐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서명을 했어요. 근 2,000명이 네. 서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건 평화적인 방법을 하니까 언론의 주목도 받지를 못하고 뭐 꽁꽁 앓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요. 결국 이런 과유불급이라고요. 네. 저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서 그 쓸데없는 짓 했다. 오히려 파괴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래서 사실 그 천주교에서도 진보 쪽에 정의사회구현 신부단 사제단인가요? 사제구현단. 사제구현단.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 운동을 하시는 종교인들, 그렇죠. 신부님들이 계시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분들도 저는 조금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물론 뭐 의견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하고 민주화하고 독재하고는 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와 독재 이건 어느 정도 윤리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악이냐 선이냐. 그런데 보수 진보는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정치 이론적인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구분할 정도가 아니에요. 네. 옳다 그러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민주화 혹은 독재는 이건 악이고 민주는 선이다. 네.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말씀은 일관성 있게 지금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정치 양극화, 사회 양극화, 민심 양극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최악의 경우도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좀 올 것도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각이든 인용이든 따라서. 그럼 앞으로 네.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조금 어느 정도 좀 이 증명이 된 사람, 우리 윤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계 아주 그 새로 나온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아주 그 훌륭한 분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결정을 올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적인 도덕성, 기본적인 도덕성,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고, 네. 거짓말은 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하거나 네. 법을 어기거나 그렇지는 않은 사람을 우선 뽑아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네. 그런 분,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피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 구조에서 한쪽은 이미 뭐 대선 후보가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보수 중에서는 이런저런 후보들이 이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이제 은근한 준비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 새로 나올 후보도 말씀하신 그 연륜과 경험이 있는, 거짓말 안 하는 그런 후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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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만 더.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앞서 우리는 그 의식 수준이 높고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지만 그렇지만 너무 좀 감정적이다라는 한계를 말씀해 주셨기에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좀 멀리 내다봅시다. 그리고 네. 이제 소위 과유불급이라는 말. 네. 네. 이건 뭐 모든 그 철학과 종교가 다 강조하는 겁니다. 네. 유교가 강조하는 그 중요이라든가, 뭐 기독교나 불교가 강조하는 절제라든가, 네. 하여튼 극단으로 가는 것은 이건 뭐지 위험해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 정도처럼 상당한 그 수준의 이런 나라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자해 행위입니다. 네. 부디 좀 감정을 네. 조금 억제하고 누르시고 멀리 보시라.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네. 나와 우리나라에 유익한 게 뭔가 네. 이런 것을 좀 서로 인원도 하고 냉정하게 네. 그렇게 따져서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일부 시간에 마련한 살롱드 상암 철학자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봉효 교수님과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